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령, 이 세 개의 사건을 중요한 모멘텀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신호탄을 쏘죠. 자, 이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5인방이 당시 국제정세에 한 군데씩 있어요. 자, 바로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이죠. 이 카를 5세, 그리고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프랑스와 1세, 그리고 당시 메디치 교황으로 불린 레오 10세,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전성기를 이끈 슐레이만 대제, 그리고 영국 절대 왕정인 튜더 왕조의 에이스 헨리 8세가 그들입니다. 사진과 함께 볼 텐데요. 자, 왼쪽부터 이제 카를 5세, 프랑스와 1세, 레오 10세, 슐레이만 대제, 그리고 헨리 8세가 되지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종교개혁 시대의 5인방 가운데 이 합스부르크 왕조의 대표주자인 카를 5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프랑스와 1세 시대를 파헤치기 위해서 대륙의 강자 프랑스를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샤를 7세, 프랑스의 중세를 끝낸 100년 전쟁의 승리왕이라는 주제로 한번 100년 전쟁의 후반부부터 해서 중앙 집권 프랑스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프랑스가 대륙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되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샤를 7세는요,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5번째 왕인데요. 이 샤를 6세와 그리고 이자보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발로아 왕조 살펴볼 텐데, 카페 왕조의 뒤를 이어서 발로아 왕조 1대 왕이 필립 6세, 그리고 장 2세, 샤를 5세, 그리고 샤를 6세가 되겠습니다. 그 샤를 6세의 아들 샤를 7세, 바로 발로아 왕조의 5대 왕이다. 자, 그는 이 멸망 위기까지 몰렸던 이 영국과의 100년 전쟁을 결국 승리로 매조지하죠. 그래서 그의 별명은 뭐냐? 승리왕이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그에 의해서 이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적 정체성이 백성들에게 각인되었다. 당시 영국이라는 적과 100년에 가까운 전쟁을 하면서 바로 프랑스, 내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귀족들이 강세를 보이던 중세 봉건 제도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귀족들과의 갈등은 상당했는데 그는 목적과 이익 달성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냉혹한의 모습을 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당시 이 발로아 왕조는요, 순탄치 않았어요. 이 아버지 샤를 6세는 젊었을 때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제대로 왕노릇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병에 걸린 남편 때문에 남편한테 계속 구박을 받던 엄마 이자보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죠. 자, 게다가 위로 4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전부 요절했어요. 샤를 7세만 남은 상황이었다. 자, 이것만 해도 왕실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신병에 걸린 이 샤를 6세의 섭정으로서 이 아르마냐파 귀족과 이 부르고뉴파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심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영국은 휴전을 끝내고 다시 재침공을 하게 되죠. 자, 이때 1415년 영국의 랭카스터 왕조 두 번째 왕인 헨리 5세에 의해서 엄청난 영국의 대승, 자, 아젠쿠르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영국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자, 이런 전쟁의 와중에도 프랑스는 이제 아르마냐파와 부르고뉴파 간의 다툼이 엄청나게 치열했다. 자, 2년 후 1417년 결국 이 아르마냐파 백제학이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2년 후인 1419년 왕세자 샤를은요, 이 다툼의 중재 자리를 마련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아르마냐파의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부르고뉴파 공작이 암살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은 이제 내분 속에서 이제 결국 영국의 압도적인 우세로 끝나게 되고, 자, 부르고뉴의 선량공 필립은요, 이 아르마냐파 지지를 받는 왕세자 샤르를 비난합니다. 너가 중재자 한다면서 이제 아르마냐파 지지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거, 이러면서 이 부르고뉴파 귀족들의 선봉에 서 있는 이 부르고뉴 공작 선량공 필립이 결국은 영국, 프랑스의 적대 국가인 당시 영국의 헨리 5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1420년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영국은 이 부르고뉴와 합쳐서 이제 주도 아래, 영국과 부르고뉴 주도 아래 트루아 조약이 체결이 되죠. 자,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영국의 헨리 5세와 당시 프랑스 샤를 6세의 딸인 카트린이 결혼을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가 양국의 군주, 그야말로 동군연합, 한 임금 아래 두 나라가 통합되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요, 영국과 프랑스가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족보 한번 볼 텐데요. 자, 당시 발로아 왕조 요 샤를 6세의 딸 캐더린과 어때요? 영국의 헨리 5세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영국과 프랑스의 왕이 된다. 자,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왕자가 태어난다. 헨리 6세. 하지만 이미 샤를 6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왕세자 샤를 있었죠? 왕세자 샤를.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샤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샤를 7세와 어때요? 이 헨리 6세 사이에 이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 조약은요, 사실은 이 샤를 6세가 정신병으로 사실 오래 살지 못할 이게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 헨리 5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 이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이었다. 자, 이런 가운데 부르고뉴의 공작인 선량공 필립은요, 프랑스 왕인 샤를과 왕비 이자브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연금시킵니다. 왜냐? 이 왕세자 샤를이 어때요? 부르고뉴파 공작 암살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의혹 때문에 결국 부모를 위기에 빠뜨린 상황이 되었다. 당시 샤를 6세는요, 아들 왕세자 샤를보다 자신의 사위가 된 영국의 왕 헨리 5세를 지지했다. 자, 그러면서 트루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부르고뉴파는요, 영국군에게 수도 파리의 성문을 열어주지요. 자, 왕세자 샤를은 어때요? 자신이 지지하는 아르마냐파 귀족들과 함께 신홍으로 잽싸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 아까 말씀드린 대 누나 카트린은 결혼과 함께 곧바로 임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듬해 1427년 왕자가 태어난다. 그 왕자가 이제 프랑스의 왕과 영국의 왕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외조부 샤를 6세가 죽으면 그는 프랑스와 영국을 통치할 예정인 헨리 6세였다. 이러면서 왕세자 샤를은 뭐예요? 왕세자 타이틀을 떼고 그냥 샤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듬해인 1422년 영국의 헨리 5세가 프랑스 샤를 6세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했던 사위가 골골했던 장인보다 더 일찍 요절해요. 더 재밌는 건 뭐냐? 그 헨리 5세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샤를 6세도 죽는 거예요. 그 사위가 혼자 가는 게 좀 미안했던지 장인도 함께 가줍니다. 같은 해에. 자, 이렇게 하면서 지도 한번 볼 텐데, 이 족보. 자, 어때요? 샤를 6세, 샤를 6세와 헨리 5세. 헨리 5세가 먼저 가고요. 샤를 6세가 간다. 그러니까 헨리 6세가 이제 왕을 이어야 되는데 어때요? 한 살. 한 살짜리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아기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 그 거대한 영토에
왕이 된다? 불가능하겠죠. 자, 이러면서 트루와 조약은 모든 게 이제 리셋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헤게모니가 발생하겠죠. 자, 영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헨리 5세의 동생인 베드포드 공작이 어린 헨리 6세의 섭정을 맡게 돼요. 자, 하지만 프랑스는 이제 영국을 원래 지지했던 부르고뉴파 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귀족들이 헨리 6세, 이 어린 갓난아이 헨리 6세가 즉위하는 것에 심하게 반발합니다. 자, 이러면서 왕세자 샤를은 이 반대파의 지지를 받아서 영국과 부르고뉴파에 저항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 수도 파리 그리고 대관식을 치러야 될 장소인 랭스 등 프랑스 북부는요 이미 영국과 부르고뉴파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다. 자, 이런 가운데 영국과 부르고뉴 동맹군은요 거센 공세를 해요. 이러면서 1428년 영국 부르고뉴 동맹군은 어때요? 샤를과 아르마냐파의 핵심 도시인 오를레앙을 포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남서부에 있는 영국 영토인 가스코뉴 군대와 만약에 협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게임 셋 되는 상황이다.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당시 오늘날은 프랑스, 이게 다 프랑스죠. 오늘날 이게 다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중세 당시엔 아직 프랑스라는 국가가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프랑스 짙은 약간 초록색. 그리고 여기 있는 부르고뉴, 이 부르고뉴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제후인데 이 부르고뉴 공작인 선량공 필립이 영국 쪽에 붙은 거예요. 영국과 부르고뉴가 합세해가지고 프랑스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대륙 내에서 이 지역, 여기는 어때요? 여기 노르망디 지역과 요 가스코니 지역은 어때요? 영국령이었다. 영국령이었다. 자, 수도 파리 전부 지금 영국령이고요. 그 다음에 랭스 여기서 대관식을 해야 되거든요. 영국령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오를레앙 여기에서 이제 샤를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가 포위 공격되는 상황이었다. 만약에 요 가스코니 군대까지 같이 협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를레앙이 이제 함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쭉쭉 밀려가지고 어때요? 쭉쭉 밀려가지고 샤를은 스페인으로 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포위를 받고 있는 오를레앙 성의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해야 한다는 절망감이 엄습하고 있을 때 자,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바로 1429년 2월 로렌 지방의 시골 마을인 동네미 출신의 한 양치기 소녀가 당시 희농성에 있던 왕세자 샤르를 아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는 영국 군대를 물리치고 왕세자 샤르를 즉위시키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왕세자 샤르는 이 소녀를 적이 보낸 영국과 부르고뉴 군대가 보낸 첩자 내지는 자신을 암살하려고 온 암살자로 의심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는 일단 신통력 테스트를 하죠. 그를 위해서 부하에게 왕의 이 화려한 옷을 입혀서 앉히고 자신은 초라한 옷을 입고 신하들 속에 숨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변장한 샤를, 왕세자 샤를 알아보고 그 밑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이 소녀가 바로 그 유명한 누굽니까? 바로 잔다르크라는 거예요. 잔다르크. 자, 이 신통력에 놀란 왕세자 샤를은요, 결국 이 잔다르크와 독대를 하게 된다. 신하들은 여전히 그녀를 마녀, 첩자로 보고 경고해요. 자, 샤를은 이 잔다르크를 푸아티아로 보내서 성직자들의 신문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였는가? 이상무. 자, 마침내 샤를은요, 이 잔다르크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요청대로 갑옷과 깃발, 군사를 주어서 이 포위된 이 오를레앙을 구원케 하죠. 자, 몇 달간 포위된 이 오를레앙은요, 한순간에 이 시골 처녀가 이끄는 지원군에 의해서 해방된다. 이 잔다르크는 내친김에 오를레앙 주변에 있는 영국군 점령지도 탈환하죠. 게다가 영국의 명장인 존 탈보트가 대군을 이끌고 버틴 그 파타이 전투에서 이제 아젠코르 전투와 반대로 프랑스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군대를 쓸어버리는 게다가 탈보트 장군을 생포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샤를은 이로써 잔다르크의 활약을 통해서 결정적인 위기를 넘기게 되죠. 자, 이때 잔다르크는 내친김에 랭스에서 대관식을 거행하라고 샤를을 강하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샤를은 머뭇거립니다. 자, 왜 머뭇거릴까요?
당시 랭스는 적진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관식은커녕 가다가 샤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랭스였다는 거예요. 지도함께 볼 텐데요. 자, 이 오를레앙을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지역 전부 다 어때요? 다 영국의 수중에 있다. 영국. 자, 랭스까지 가려면 랭스 여기 적진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랭스 여기에서 대관식을 해야만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다르크는 일단 가서 대관식을 해야 된다. 마치 이제 어때요? 옥수회를 빨리 확보하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랭스를 먼저 접해서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머뭇거리다가 결국 어때요? 그는 잔다르크를 믿고 결국 진격을 하고 1429년 7월 17일 랭스 대성당에서 왕세자 샤를은 대관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샤를 7세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헨리 6세보다 먼저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자, 영국의 섭정을 맡고 있던 베드포드 공작도 파리에서 헨리 6세의 대관식을 치르면서 대응을 하죠. 하지만 파리 시민들의 분노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자, 잔다르크는요, 프랑스 전역을 돌면서 이후 영주나 국민들을 향해서 이 샤를 7세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영웅이 등장하자 마을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프랑스 국민들은 어때요? 이 잔다르크를 열렬히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들이 잔다르크 하는 거예요. 자, 잔다르크는 어느덧 영웅이자 어때요? 위험 인물이 된 거예요. 이 잔다르크 말 한마디에 정말 왕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인물로 성장한 겁니다. 자, 그녀는 오를레앙 전투, 이어진 랭스의 진격과 대관식, 자는 이후에도 어때요? 계속 닥공, 소위 말하는 닥치고 공격 모드를 샤를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대관식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왕실과는 상반된 입장이었죠. 이미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이 이제 왕실 재정이 바닥난 상황이었다. 왕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보다 협상을 원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샤를 7세가 결국 몇 주 후 파리 성문을 열고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르고뉴의 제안에 낚이는 실책을 범합니다. 자, 이로써 영국 부르고뉴 원군이 파리에 들어오도록 시간을 이제 주게 되는, 패치하게 되는데, 자, 잔다르크는 적극적인 공세를 주장해요. 그런 가운데 결국 1429년 9월 8일 샤를 7세는 잔다르크의 요구대로 파리 성문까지 접근하죠. 하지만 근대적 국가관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파리의 민심은 잔다르크의 순진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성문을 열어주리라는 이 잔의 예상과는 달리 이 파리 시민들은 잔다르크를 괴물, 마녀, 창녀로 욕하며 입성을 거부하죠. 오히려 영국과 부르고뉴 군대에 합세해서 싸우게 돼요. 자, 결국 성문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잔다르크는 허벅지에 화살을 맞으면서도 지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냉랭해진 왕실의 지원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게 되죠. 당시 왕실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자, 만약 이 수도 파리를 함락하게 된다. 그 함락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잔다르크의 영향력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는데 이미 만약에 파리 함락에 성공하면 전적으로 잔다르크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잔다르크의 영향력은 거의 쓰나미급이 되는 것이다. 이를 두려워해서 일부러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부상을 입힌 것이다. 자, 이미 왕으로 즉위한 이상 샤를은 시간은 내 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잔다르크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후 샤를 7세는요 어떻게 하는가? 자, 영국 부르고뉴와 휴전을 맺습니다. 이건 대놓고 잔다르크의 뜻에 반대하면서 이제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샤를 7세에게 잔다르크는 이전부터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중세에는요, 잔다르크처럼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 왕은 신이 선택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한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두 번째, 이 잔다르크는요, 파리 등 영국 부르고뉴 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닥치고 공격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왕은 협상을 원했다는 거죠. 당시 왕실 재정도 바닥이 났고 무엇보다 어때요? 전쟁으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어때요? 잔다르크의 명성은 올라가고 거꾸로 왕실의 권위는 추락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자, 결국 1430년 5월 23일 휴전 동안 힘을 키운 부르고뉴의 선량공 필립은요 전투를 개시하죠. 하지만 잔다르크는 왕실의 무관심 속에 휘하에 있는 200명 남짓의 소수 병력만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초반에는 이들을 격퇴하죠. 하지만 영국 쪽에서 지원군 무려 6,000명이 나타나자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이 되고 그는 결국 포로가 됩니다. 부르고뉴의 선량공 필립은요, 샤를 7세에게 몸값을 지불한 이후에 포로 송환을 해주겠다라면서 제안을 해요. 하지만 샤를 7세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잔다르크는 정치적인 용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잔다르크의 체포 과정도 어때요? 일부러 배신, 방관했다는 설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영국 군대에게 넘겨지죠. 그리고 1431년 5월 30일 마녀 제목으로 노르망디의 수도인 루앙에서 그녀는 화형에 처해지죠. 자,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남긴 이 전략적 우위 속에서 새 판을 짜게 됩니다. 1431년 그는 부르고뉴의 선량공 필립과 6년간 휴전 조약을 맺죠. 그리고 예친 김에 1435년 프랑스와 부르고뉴는 서로 군사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고뉴는 그동안 영국 쪽에 섰다가 어때요? 이제 프랑스 쪽에 서면서 어떤 걸 약속받게 되었는가? 그동안은 이제 제후국이었거든요. 제후국. 하지만 이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부르고뉴는 독립국 지위를 약속받게 됩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어떻는가? 이런 상황. 프랑스는 부르고뉴라고 하는 천군만마를 얻었지만 당시 영국은요, 자, 요크가와 랭카스터가의 갈등, 이 대립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죠. 이러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 두 가문, 요크가와 랭카스터 가문의 갈등은요, 결국 20년 후 30년간 벌어지게 될 이 장미 전쟁으로 폭발하게 되죠. 자, 왜 장미 전쟁이냐? 랭카스터 가문의 문장이 붉은 장미고요. 요크가의 문장은 흰 장미예요. 그래서 장미 전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자, 1436년 이제 샤를을 걸고 수도 파리를 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45년 프랑스 상설 군대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결국 노르망디 수도 루앙을 함락하고 그리고 노르망디 전체를 수복하게 되죠. 그리고 1453년 10월 19일 보르도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100년 전쟁이 끝나게 되죠. 100년 전쟁이 끝나게 된다. 자, 보르도 여기를 함락하게 되고 이 가스콘 이 지역을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이 지역 전체에서 영국의 영토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 영국의 영토였잖아요. 다 빼앗기고 칼레 항구 요거 하나 남기고 이제 영국은 그야말로 자칫 섬나라로 쫓겨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샤를 7세는 이로써 어때요? 프랑스를 구원한 승리왕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죠. 자, 1453년 10월 19일 100년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같은 해 5월 29일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어떻습니까? 유럽은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넘어오게 되죠. 동일하게 영국과 프랑스 역시 100년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여명이 이제 밝아오고 있었다. 칼레 항구. 이 칼레 항구는요, 계속 영국의 마지막 대륙 영토였죠. 이곳은 영국산 양모를 집산하는 항구로서 기능을 해요. 영국 왕실 재정 수입의 무려 35%나 갖다주는 노른자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1558년 100년이 지난 후 영국의 메리 1세가 자신의 남편인 프랑스 왕 펠리페 2세를 도와서 영국, 스페인 연합군이 프랑스와 싸우거든요. 거기서 집니다. 패전 후 이 칼레를 빼앗겨요. 그러면서 영국은 진짜 섬나라가 되죠. 하지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계기로 지브롤터 해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대륙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다시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죠. 자, 한편 이 잔다르크의 엄마는 딸의 이 부당한 죽음을 교황청에 호소하면서 지혜심을 요청합니다. 1456년 마침내 그녀가 죽은 지 25년 후 잔다르크는 마녀 이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되죠. 그러면서 잔다르크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샤를 7세가 잔다르크에 대한 은혜를 갚았다. 그녀에 대해서 미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잔다르크가 마녀, 이단자라고 하면은 어때요? 샤를 7세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마녀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오명을 씻을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잔다르크가 복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잔다르크가 죽고 25년 후 화양에 관여했던 당시 핵심 인사들 상당수가 이제 처형이 되죠. 자, 1461년 샤를 7세는요, 100년 전쟁 후 피폐된 국토를 복구하는데 전념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잔다르크가 워낙 유명해서 이 샤를 7세는 그저 무능한 왕, 또 배은망덕한 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는 꽤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이제 100년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고 이제 오늘날 이 하나의 프랑스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이 있는 인물이죠. 만약에 샤를 7세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프랑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로 얻은 그 권위로 왕권 강화에 매진을 하죠. 그리고 프랑스 왕 최초로 상비 군대를 만들어서 유지하지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봉건 시대를 끝내고 근대로 나아가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 샤를 7세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외침으로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신하들의 분전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 그리고 유능한 정치가 있지만 지독하게 의심이 많아서 충신들을 여럿 토사구팽했다는 점. 그러니까 잔다르크만 토사구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세자를 견제하며 갈등했다는 점 등 여러모로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조선의 선조와 비교되는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종교개혁시대 5인방 가운데 프랑스 1세를 추적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대륙의 강자로서 부상하는 프랑스를 주제로 바로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승리왕, 그리고 프랑스의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열게 한 샤를 7세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